화폐의 역사 제19회 근대 화폐 제도의 전개 5. 근대 초기 영국과 프랑스의 대조적인 화폐 역사 번영대 혁명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연구원 유순경입니다. 화폐의 역사 제19회입니다. 주제는 근대 초기 영국과 프랑스의 대조적인 화폐 역사 번영대 혁명입니다. 1. 지난 제18회 요약 지난 18회에서는 1720년을 강타했던 영국의 남해회사 거품,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 거품이 붕괴한 뒤 두 나라의 화폐 금융 제도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게 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회에서 한 가지 의문을 다뤘습니다. 금융 제도의 행보가 그렇게 달랐는데도 18세기 내내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룩합니다. 특히 영국은 이 시기에 인류 역사를 바꾼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져가고 반대로 프랑스는 겉보기에는 성장했는데도 결국 혁명의 소용돌이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18세기의 영국 번영에는 포르투갈과 브라질 회로를 통해 흘러든 금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은 신용과 금융의 제도화를 진전시키는 한편 바깥에서는 브라질 금이 런던의 결제와 금융을 떠받치는 조건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사정이 전혀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는 스페인을 거쳐 유럽으로 들어온 아메리카 은의 흐름, 그 중에서도 멕시코 은의 확대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카디스 같은 중계지에서 움직인 은과 상품의 흐름은 프랑스 상업의 팽창에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단지 각자 다른 금융제도를 가진 채 따로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18세기 대서양 세계가 공급한 금과 은, 그리고 그 귀금속이 만들어낸 팽창적 상업 환경 속에서 함께 번창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호황을 누렸어도 그 성장의 과실을 떠받치는 국가 신용의 구조화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두 나라의 마지막 장면을 갈라놓게 됩니다. 오늘의 주안점.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핵심은 단순히 금속화폐냐 지폐냐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핵심은 신용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었는가, 그리고 그 신용을 떠받치는 신뢰가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신뢰는 누군가의 약속이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사회적 기대입니다. 반면 신용은 그 기대를 바탕으로 미래의 상환 약속을 현재의 지불 능력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신뢰가 사회적 토대라면 신용은 그 토대 위에서 실제로 돈과 자원을 움직이게 만드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신용은 단지 믿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신용은 신뢰를 동원해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방식, 곧 미래의 상환 가능성을 근거로 현재 타인의 자금과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용체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누가 그 약속을 보증하는가,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이 나중에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가입니다. 결국 신뢰 없는 신용은 오래 갈 수 없고 신용으로 조직되지 않은 신뢰는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 어렵습니다.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 곧 신뢰가 어떤 제도로 조직되어 신용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신용이 끝내 현실의 상환 능력으로 뒷받침될 수 있었는가에서 갈라집니다. 오늘은 먼저 프랑스부터 보겠습니다. 3. 프랑스 1. 1720년의 붕괴가 남긴 신용 거부감. 존 로 체제가 붕괴한 뒤 프랑스 사회에는 단순한 금융 실패 이상의 상처가 남습니다. 대중과 지배층 사이에 은행, 은행권, 곧 지폐,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신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단지 한 번의 거품 붕괴를 겪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근대적 신용을 안정된 제도로 정착시키기도 전에 근대적 신용에 대한 집단적 거부감부터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거부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프랑스가 어떤 금융제도를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제도는 아예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지를 미리 제안해버리는 역사적 기억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영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용을 어떻게 다시 조직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애초에 그런 신용장치를 다시 믿을 수 있는가가 먼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뒤에 모든 전개를 바꿉니다. 4. 프랑스 2. 신용은 있었지만 공공신용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신용이 아예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용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조직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은 잉글랜드 은행과 국채시장을 통해 공적 신용을 유통 가능한 형태로 조직해갑니다. 국채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은행권은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며 국가의 채무는 사회 전체 속에서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순환합니다. 국가의 부채가 사적인 약속이 아니라 공적인 자산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 프랑스는 1720년의 기업 때문에 공립은행, 발권은행, 그리고 대규모 국채 유통시장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국가가 신용을 동원하려 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정당성이 취약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신용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공증인 네트워크입니다. 공증인들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을 연결하고 사적인 대부 계약을 중개하며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용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용은 어디까지나 지역적이고 인맥 중심적이며 폐쇄적이었습니다. 신뢰는 있었지만 그것은 넓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공적 신뢰가 아니라 얼굴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제한된 신뢰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를 단순히 은화 중심의 실물 경제로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도 신용은 있었고 공채도 있었습니다. 다만 영국처럼 그것을 안정적으로 국가 권력과 결합한 공공신용체제로 제도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본을 대규모로 동원해 국가 재정이나 전쟁 수행 혹은 광범위한 공공 차입을 안정적으로 떠받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는 신용은 있었지만 그것을 국가 규모의 체계로 조직하지 못한 사회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 약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업도 돌아가고 사적 금융도 작동하니까요. 그러나 국가가 갑자기 거액의 자금을 빠르게 조달해야 하는 순간, 특히 전쟁과 재정 압박이 겹치는 순간에는 이 차이가 치명적으로 드러납니다. 5. 프랑스 3. 전쟁과 부채, 싸게 빌릴 수 없는 국가가 되다. 18세기 프랑스는 전쟁이 잦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7년 전쟁, 미국 독립전쟁 같은 대외 전쟁이 연속되면서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전쟁이 많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그런 전쟁 비용을 어떤 조건에서 빌릴 수 있었는가, 혹은 빌릴 수 없었는가입니다. 영국은 중앙은행적 기능을 가진 금융체계와 비교적 발달한 국채시장을 바탕으로 국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전쟁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중앙은행도 없고 무엇보다 국가 신용 자체가 제도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그러니 왕실은 고리대 금업자, 징세 청부업자, 궁정과 연결된 금융가들, 곧 제한된 특권 금융 네트워크에 기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차입 비용은 높아지고 재정은 더 빠르게 잠식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싸게 빌릴수록 부채 부담은 커지고 부채 부담이 커질수록 국가 신용은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신용이 나빠질수록 다시 더 비싼 조건으로 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순환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재정 구조와 정치 구조 전체를 함께 마비시키는 루프였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단지 차입 비용의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조세체계 자체가 특권 신분의 면세와 각종 예외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 국가가 돈을 못 빌린 것만이 아니라 세금을 공정하고 지속적으로 걷는 능력 자체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단순한 회계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가체제 전체의 위기로 자라납니다. 즉 프랑스의 위기는 돈이 부족했다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필요한 순간에 사회 전체의 자금을 믿을 만한 조건으로 조직해낼 수 없었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능력이 평상시의 성장 국면에서는 가려져 있다가 전쟁과 함께 폭발합니다. 6. 프랑스 4. 뒤늦은 처방과 붕괴의 결집, 3부회, 그리고 아시냐 직전의 딜레마. 물론 프랑스도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위기를 이제라도 신용기관으로 풀어보자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것이 1776년의 할인 금고입니다. 이는 상어보험 할인과 지폐 발행을 통해 신용을 조직하려는 시도였지만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처럼 국가 재정을 떠받치는 발권은행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공적 금융의 중심축이라기보다 제한된 금융가 집단을 위한 기관에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해 신용의 기관화 시도는 있었지만 그 신용이 국가와 사회 전체를 묶는 공공인프라가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런 한계는 혁명 직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788년에는 이자부 집회 같은 구상도 검토되지만 존 로의 기억이 다시 소환되면서 정치적 저항에 부딪혀 철회되고 맙니다. 이 사례는 프랑스에서 종이화폐와 국가신용이 얼마나 깊은 불신의 대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의 문제는 단지 돈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새로운 신용수단을 제시해도 그것을 사회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780년대 후반으로 가면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겹쳐집니다. 재정위기 위에 경기 침체가 겹치고 여기에 1788년 흉작까지 더해집니다. 곡물 가격과 빵값이 치솟자 민중의 생계는 급격히 흔들리고 사회적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쌓입니다. 그런데 국고는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싼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없고 특권 신부는 조세 부담 확대를 거부합니다. 국가가 재정을 고치려면 세제를 손대야 하는데 세제를 손대려면 정치적 저항을 넘어야 하고 그 저항을 넘으려면 결국 정치 질서 자체를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 16세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1789년 3부의 소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재정 파탄 속에서 새로운 조세 동의를 얻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정치체제 전체를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었고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랑스 혁명을 불황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 혁명은 재정국가의 파탄, 조세체제의 불평등, 흉작과 생계위기, 그리고 대표체제에 대한 요구가 한꺼번에 결합한 복합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혁명 직후 새 정부는 텅 빈 국고를 물려받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해법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지폐를 발행하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바로 그 선택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대중도 엘리트도 지폐, 은행, 국가신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1720년의 기억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혁명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립니다. 돈은 당장 필요하지만 평범한 지폐 발행은 사회적 저항을 부르고 그렇다고 금속화폐만으로 버티기에는 국고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랑스는 다음 단계의 선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선택이 바로 혁명정부의 아시냐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시냐는 처음부터 단순한 무책임한 지폐 남발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산한 국가가 몰수한 교회 토지를 담보로 재정과 유통을 동시에 회복하려 한 비상조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채 상환과 국유재산 처분을 결합하는 장치로 설계되었고 토지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점 때문에 초기에는 일정한 신뢰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재정 수요가 계속되면서 추가 발행이 누적되었고 결국 토지담보라는 명분은 약해진 채 사실상의 불안지폐로 변질되어 갑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화폐 재앙은 혁명의 원인이라기보다 혁명이 맞닥뜨린 재정국가의 붕괴를 임시로 봉합하려다 실패한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7. 영국 1. 왕의 빚에서 국가의 빚으로 명예혁명 이후의 신뢰혁명. 영국의 차이는 1720년 이후의 수순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명예혁명 이후의 정치적 재편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에서 결정적 변화는 국가부채의 성격이 바뀐 데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군주가 돈을 빌리면 그것은 사실상 왕실의 빚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을 거치며 그 부채는 점차 의회가 통제하고 조세로 뒷받침하는 공적 부채, 즉 국가의 빚으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왕이 약속했다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갚을 수 있느냐입니다. 명예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왕의 임의보다 의회의 보증이 더 중요한 신용의 토대가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장기 차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영국은 사적인 군주의 신용을 공적인 국가의 신용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점이 프랑스와 갈라지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 신용은 단지 추상적인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런던 금융시장, 국채거래,
잉글랜드 은행, 그리고 낮아진 이자율이라는 구체적 제도로 굳어졌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금융혁명 이후 차입 비용을 크게 낮췄고, 이런 변화는 국가의 대외전쟁 수행 능력뿐 아니라 국내 경제 성장에도 깊게 연결되었습니다. 즉 영국의 힘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약속한 부채를 시장이 믿고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커졌습니다. 8. 영국이 신뢰는 시간을 벌고 금은 약속을 이행하게 한다. 그렇다면 영국의 강점은 단순히 신뢰가 있었다는 데 있었을까요? 거기서 멈추면 밥만 본 셈입니다. 영국의 강점은 신뢰를 제도화했다는 데 있었지만 그 신뢰가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실제 상환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종이 약속은 언젠가 금이라는 현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바로 그 지점에서 유리한 역사적 조건을 얻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실질적으로 금 중심 체제로 기울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제도적 요인도 있었고 국제 금속 공급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영국 조폐국의 비율은 금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의 금 생산 확대가 겹치면서 영국으로 금이 흘러들어오는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영국은 제도로 신뢰를 조직했을 뿐 아니라 대서양 세계의 금 흐름 속에서 그 약속을 나중에 실제로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키워갔던 것입니다. 이 점은 단순한 금융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우연이자 물적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18세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먼저 시간을 벌어주고 금이 나중에 그 시간을 결산해 주었다. 영국이 강했던 것은 신뢰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신뢰를 끝내 배신하지 않을 가능성을 물질적으로 확보해갔기 때문입니다. 9. 영국 3. 1797년 금태환 정지, 붕괴가 아니라 전시금융의 전환. 이 상태에서 1793년 이후 대프랑스 전쟁이 시작되자 영국 금융체제는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영국은 자국 군사비뿐 아니라 대륙 동맹국에 대한 보조금 지급까지 감당해야 했고 여기에 곡물 수입과 금 유출, 그리고 전시 불안이 겹치면서 압박은 더욱 커졌습니다. 1797년 2월 프랑스군 상륙 소문까지 돌자 공황이 촉발되고 영란은행의 금 보유는 급속히 줄어듭니다. 결국 정부는 1797년 2월 26일 현금 지급 중지를 명령하고 이것은 곧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금본위의 붕괴라고 단순하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797년에 영국은 금태환을 중지한 채 국가신용을 전시체제로 전환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몇 달짜리 임시조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1821년까지 24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국은 프랑스와 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인과 은행가들이 영란은행권을 계속 받아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고 은행도 초기에 적어도 외형상 태환이 계속되는 것처럼 비교적 절제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즉 금태환 정지는 단순히 국가가 억지로 밀어붙인 불안지폐 체제가 아니라 이미 축적된 공공신용위에서 사회가 일시적으로 금 지급 정지를 견디기로 한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신뢰가 있으니 금은 필요 없었다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버틴 이유는 영원히 금 없이 가도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국의 불안지폐는 금을 폐기한 체제가 아니라 금으로의 복귀를 유예한 체제였습니다. 신뢰는 금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금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프랑스의 아시냐와 영국의 은행권을 갈라놓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종이 약속이 곧 불신과 정치적 공포를 불러왔지만 영국에서는 태환 중지라는 예외 상태조차 공공신용의 연장선 위에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10. 영국 4. 그러나 영국 체제도 무결하지 않았다. 부분 지급 준비제와 반복되는 위기. 여기서 영국을 지나치게 이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영국의 금융체제는 강했지만 결코 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체제의 핵심에는 나중에 더 큰 제도개혁을 낳게 되는 약점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바로 부분 지급 준비제입니다. 은행은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지급 약속을 발행할 수 있었고 이것은 평상시에는 유동성을 늘리고 상업과 산업을 떠받치는 힘이 되었지만 위기 시에는 언제든 공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793년과 1797년의 경험은 이런 체제에서는 위기 순간에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유동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금이 빠져나가고 신용이 얼어붙을 때 단순히 시장이 알아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누군가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19세기에 가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47년 위기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 위기는 과거처럼 단순한 은행권 남발의 위기라기보다 예금과 신용의 과잉 팽창이 낳은 위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국의 문제는 지폐를 너무 많이 찍었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은행 신용 전체가 실물 기반보다 더 빨리 팽창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영국은 중앙은행의 역할, 최종 대부자 기능, 발권 규율, 은행 규제라는 다음 단계의 제도 개혁 논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영국의 역사는 시장과 은행이 알아서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신용의 제도화, 금태환 정지 속 전시금융의 지속, 반복적 금융위기, 중앙은행 기능과 규제 개혁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불안정과 보정의 역사입니다. 11 마무리. 둘을 가른 것은 신뢰였지만 신뢰만은 아니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와 영국의 위기는 단순히 전쟁 때문에 재정이 나빠졌다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국이 구축해온 화폐 신용 체제가 전쟁이라는 총력적 압력 앞에서 어떻게 작동했고 어디에서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시험장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을 가른 것은 단순히 금속화폐냐 지폐냐가 아니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차이는 국가가 전쟁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할 수 있었는가, 다시 말해 국가 부채를 신뢰 가능한 지급수단과 공공신용으로 조직할 수 있었는가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존 로 체제 붕괴 이후 국가 신용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신뢰는 국가 전체의 제도가 아니라 왕권과 금융기획자의 위험한 실험처럼 보였고, 그래서 붕괴 뒤에는 불신만 남았습니다. 프랑스에도 신용은 있었지만 그것은 영국처럼 공공신용으로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낡은 조세제도, 비싼 차입, 특권 신분의 면세, 흉작과 생계위기가 결합하면서 재정위기는 곧 정치위기이자 혁명으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혁명정부는 그 파탄을 봉합하기 위해 아시냐라는 토지담보 화폐를 꺼내들지만 결국 그건 역시 지속가능한 질서로 정착하는데 실패합니다. 반대로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왕의 빚을 정부의 빚으로, 더 정확히는 의회가 보증하는 국가의 빚으로 바꾸면서 신뢰를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영국의 부채는 더 이상 왕의 사적 약속이 아니라 지속되는 국가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성공을 신뢰 하나로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는 영국이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버틸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그 약속이 끝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금의 실제 유입과 축적이라는 물적 조건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18세기 대서양 세계의 금 흐름, 특히 브라질의 금 생산 확대와 영국으로의 금 유입은 영국이 나중에 태환 복귀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신뢰가 약속을 유지했다면 금은 그 약속을 결제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국식 성공에도 균열은 있었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는 성장의 연료이면서 동시에 반복적 공황의 원인이었고, 영국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19세기 내내 중앙은행의 역할과 금융규율을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영국의 역사는 신뢰의 완성이 아니라 신뢰를 국가화하고 그 신뢰를 금으로 뒷받침하며 다시 금융위기를 제도개혁으로 수습해가는 긴 조정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18세기 말 프랑스와 영국의 분기는 금속대 지폐의 대립이 아니라 국가가 전쟁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할 수 있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신용의 취약성과 조세 불평등 때문에 전쟁 비용이 결국 체제위기로 전환되었고, 혁명정부는 아시냐라는 토지담보 화폐로 그 균열을 메우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영국에서는 부분지급준비제와 중앙은행 신용이 금 유출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지만 바로 그 신용체제 덕분에 태환정지 이후에도 국가재정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프랑스는 재정 파탄이 혁명으로 폭발한 경우였고, 영국은 금융 파탄의 위협을 제도적 예외 조치로 흡수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근대 화폐 질서의 핵심이 단지 귀금속 보유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채를 신뢰 가능한 지급 수단으로 조직하는 능력, 다시 말해
공공신용의 정치적, 제도적 기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랑스의 다음 장면이 더 선명해집니다. 프랑스는 혁명으로 들어가며 돈이 절박해졌지만 국가 신용을 영국처럼 조직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받아줄 사회적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선택은 영국의 불안 지폐와 같은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정치경제적 장치로 향하게 됩니다. 그 문턱이 바로 아시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혁명정부가 왜 하필 아시냐라는 형태를 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단순한 발권이 아니라 어떤 정치경제적 구조를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